다.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은 현재 국민혁명당 1000만 당원 가입을 위한 실시간 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저는 국민혁명당 부대표 고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정책의장 성상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장진호 전투에 대해서 예. 우리가 상세하게 살펴봤는데, 이 장진호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의 대대적인 이 공세를 지연을 시켰다고 한다면, 오늘 얘기하는 이 용문산 전투, 나중에 이제 8.5호 대승까지 이루어지는데, 중공군의 공세를 완전히 파쇄시켜서 사실 이제 유엔군과 북한군 간의 이 휴전 협정까지 체결되게 만든 전투를 완전히 전쟁을 교착 상태로 만든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 국군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둔 전투라고 할 수 있죠. 예, 그 장진호 전투를 역사적, 국제 정치학적으로 의미를 한번 좀 부여를 해보겠습니다. 그 장진호 전투 같은 경우는 한국군, 영국군,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중공군이 완전히 괴멸된 전투입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우리 유엔군, 연합군을 포위를 했음에도, 삼중 포위망으로 포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포위망이 뚫려가지고 철수를 하게끔 놔둘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그들도 얼어 죽었고, 어마어마하게 그 미 항공모함에서, 원산 앞바다에 있는 항공모함에서 폭격기들이 와가지고 폭탄을 떨어뜨리고 하면서 거의 뭐 괴멸되다시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그 추위하고 싸운 전쟁이고, 그리고 이 중공군은 미국, 영국, 한국군의 압도적인 화력에 괴멸당한 전쟁이고, 또 하나는 그 모택동의 꿈이 이 만주를 지배하고 한반도를 지배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의 역사를 제대로 보면은 중국의 한족의 역사는 다 해도 몇백 년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차이나 할 때 차이나가 그 진시황의 진나라에서 왔다고 하는데, 진시황은 그 동이족입니다. 사망오제 중국이 자기들 역사를 하는데 그것도 다 그 동이족의 역사고, 그리고 516구 그거는 선비족 아닙니까? 수나라 당나라 선비족이고, 선비족. 그래가지고 당나라하고 고구려가 싸운 거는 자기들이 고조선의 그 역사를 이어받았다 해가지고 그래서 치고받고 싸운 거고, 거란이 또 고려를 쳐들어온 거는 자기들이 고구려의 후손이다. 그러니까 거란도 사실은 이 선비족이고, 발해뿐만 아니라 전부 다가 이 동이족의 역사입니다. 그게 금나라는 신라의 황태자들이 가가지고 만든 게 금나라고, 거기서 나중에 또 이어진 게 청나라고, 몽골은 고구려의 그 반개 족속이 그게 실위인데 실위 애들이 만든 게, 고구려에서 떨어져 나간 애들이 만든 게 그게 몽골이고, 그러니까 중국의 역사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만주라는 이 땅을 완벽하게 차지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차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이 한족이 이 만주를 차지하게 되는, 그 차지한 거는 몇십 년 안 되는데, 이제 한반도까지 먹으려고 내려왔다가 미국군의 엄청난 화력에 완전히 이제 초토화가 돼가지고 공환증이 생긴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 이제 3만 명의 유엔군,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과 15만 명의 한 5배 이상 되는 중공군 간의 싸움에서 사실 그 사상자라든가 전투의 결과를 보면 중공군의 승리가 아니라 완벽한 유엔군의 이제 승리라고 볼 수 있는 전투인데, 이제 중공은 이거를 자기들의 역사를 미화한다고 계속해서 항미 원조라죠. 항미 원조 전쟁에서 대대적인 승리라고 하지만, 사실상 이 유엔군, 특히 이제 미 해병 1사단의 완벽한 이렇게 승리라고 볼 수 있었고, 이걸로 인해서 중공군의 공세가 아주 지연되는 이런 효과를 가져왔죠. 여기 이제 포스터를 저희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좀 보급을 해가지고, 이 장진호 전투는 이 사관학교 출신들도 모르고 장성들도 모르고 해가지고, 이게 북한군하고는 4개월 동안 우리가 전쟁을 했고, 중공군하고 33개월을 싸운 게 그게 6.25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까도 뭐 이충근 박사님하고 대화를 조금 나누는 시간이 있었는데요. 대한민국에는 이 장진호와 관련된 전투기록이라든가 책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영문, 미국 서적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참고할 수 있는 인터넷에 예. 그 뭐 위키 대백과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이 좌파의 시각, 예. 친중공적인 시각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불명확한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미국의 기록을 참고하는 게 더 객관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2차 세계 2차 대전이 터지고 끝나고 나서 얼마 안 있어 가지고 좀 쉬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지금 중공군이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렇게 한반도를 완전히 복속시키려고 하니까 전 세계의 자유 진영이 다 들고 일어나 가지고 이 공산주의 확산을 막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25를 자유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 한반도를 그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막아내는 자유의 방파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유의 방파제가 아니라 자유의 쓰나미가 돼가지고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북한 공산당을 무너뜨리고 북한과 중국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 우리의 그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이 자유의 고속도로를 이어도에서 평양을 넘어서 만주를 넘어서 북경을 넘어서 어디 중앙아시아를 넘어가지고 다시 유럽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그 자유의 고속도로를 닦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대한민국 정권이 주사파 정권이 유지되는 한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그래. 내년 대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사실 오늘 방송 전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가 그 한국과 미국 간의 예. 통화 스와프 이건 뭐냐면 이제 우리나라 이 한국 대한민국 통화를 가지고 미국 달러를 어느 정도 선까지 마음대로 이제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계약인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이걸 중단한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통화 스와프를 중단하게 되면 우리 외환이 순식간에 고갈이 되고 우리 돈을 가지고 미국 달러를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즉 이제 IMF가 올 수 있는 이런 전제 조건들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왜? 반미 친중하는 이 정권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 통화 스와프 계약을 종료한다는 얘기예요. 참 굉장히 위험한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그러기에 앞서서 우리가 반드시 이제 정권이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다시 한번 친중으로 가는 대한민국의 이런 모든 세력들을 돌이켜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은 네. 저 대한민국 구한 잊혀진 승리 용문산 전투 한번 이야기를 해서 PPT를 좀 띄워주십시오. 예. 아마 여러분 용문산 전투 8.5 전투는 뭐 들어보셔서 용문산 전투는 뭐 처음이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의 성전 휴전 그리고 끝나지 않은 전쟁. 자, 이 금방 제가 보여드린 이 브로마이드 있죠. 요거는 저희가 좀 보급을 하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포스터만 나눠드렸는데 이 브로마이드는 장진호 전투 기념 사업회에서 판매를 하니까 예, 저도 우리 사무실에서도 10매를 구입했습니다. 예, 010-683-0325로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가 이게 중공군에 하더니 저희가 참 이런 거를 이게 만들어 가지고 돌리고 하는데 우리 보수 세력들은 그 사실은 역사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제 진짜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지새끼 저기 서울대 보내고 어디 유학 보내고 그것만 관심 있고 기득권을 지키는데 급급하니까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역사를 모르면요 사람이 짐승이 됩니다. 서울대 나와도 나라 팔아먹고 하는 거예요. 역사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 잘못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이렇게 하는데 역사에는 관심 없는데 어디 아파트 어디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런 데는 뭐 한 시간에 50만 원씩 주고 가가지고 강의 듣고 참 정말 우리 이렇게 천박하게 살면은 벌 받습니다. 예. 자 1사 후퇴 중공군의 개입으로 우리가 이 압록강까지 갔다가 결국 후퇴해서 그게 이제 1사 후퇴가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좌파들이 분단의 원흉이 이승만 대통령이다 그래 이야기하는데 분단의 원흉이 누구예요? 소련이 막았고 우리가 통일하려고 올라갔을 때 중공군이 막은 겁니다. 33개월 동안 6.25 때 싸운 거예요 중공군하고.
그런데 왜 거짓말합니까? 그런데 왜 보수에서는 한마디도 반박을 못해요? 역사를 모르니까. 왜냐하면 중공에 마사지를 당한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중공에 대해서 이 말을 이제 공격적으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 보십시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기억나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할아버지한테 하도 그 6.25 때 뭐 피난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뭐 저 들어가지고 내가 어릴 때는 그 밤에 꿈 꾸면은 맨날 저 북한군하고 싸우는 꿈을 꿀 정도로 그만큼 들었습니다. 예.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 저기 149 테러하면서 1951년 7월 10일까지 휴전 협상이 시작돼가지고 정년 협정이 53년 7월 27일 날 정년 협정이 되는데 전쟁 발발 3년 1개월 만에 이제 정전 협정이 돼가지고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중공군 때문에 갈라진 거지 이승만 대통령 때문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그죠? 우리가 통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중공군의 개입으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분단이 된 겁니다. 자, 저기 지금 빨간색 그 원이 있는데 저기가 이제 저기서 치열하게 싸웠는데 지평리 전투, 용문산 전투, 백마고지 전투 다 저게 그 38선을 두고서 저기서 저렇게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이제 중공군하고 고지쟁탈전을 하는데 자,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승리합니다. 이거는 성경 말씀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스바에서 나와 벳갈 아래까지 뒤쫓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다.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평리 전투라는 게 있습니다. 1951년 2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 동안 이 지평리에서 싸우는데요. 중공군의 개입 이후 첫 승리를 얻은 전투입니다. 그리고 전세를 역전시킨 전투인데 지평리가 여기입니다. 서울, 홍천, 원주, 여주 저 사이가 저기가 지평리인데 아군이 이제 방어선을 저기다 쳤어요. 그리고 여 왼쪽에 보시면 프랑스 대대가 있고 이렇게 했는데 이 중공군이 양사방 사면에서 이렇게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완전히 그냥 몰살당하게 생긴 거죠. 그런데 미 24면대와 유엔군, 프랑스 대대 5,600여 명이 저기를 막아섰는데 중공군 포위 병력이 약 5만여 명이 포위를 했습니다. 늘 10배의 세력하고 이 전투를 벌였다고 그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게 정말 감동적인 거는 몽클라르 프랑스 장군이 있습니다. 이분은 장군의 계급을 버리고 중령으로 참전합니다. 왜냐하면 대대장은 중령이 지휘한다는 그 규정이 있어가지고 장성이면은 전투에 참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군인으로 죽겠다. 그래가지고 삼성 장군 이 계급장을 떼버리고 난 지금부터 중령이야. 계급을 몇 개를 낮춘 거예요. 별, 투스타, 원스타, 대령, 중령 4단계를 자기가 스스로 강등해가지고 전투에 참여를 했고 폴 프리드만 대령 미 육군 대장으로 나중에 전역을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이 전투를 지휘를 한 거예요. 나에게 계급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언제나 전쟁터에서 살아왔다. 제가 우리 부대원들을 이곳으로 이끌고 왔으니 마무리도 제 손으로 직접 하겠습니다. 폴 프리드만 대령. 참 옛날 어르신들은 참 저런 기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그때 당시는 듣도 보도 못한 나라를 위해서 자기 계급도 버리고 그죠. 그리고 생명도 버리면서 와서 중공군하고 싸움을 하면서 대한민국을 지켜줬던 정말 자랑스럽고 또 존경해 마땅한 저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중공군들이 내려올 때 보면은 사이렌이에요. 사이렌, 수동 사이렌. 예. 나팔을 불고 내려오니까 여기 이쪽 프랑스 대대에서는 수동 사이렌을 이렇게 울렸대요. 왜냐하면 중공군이 뿔피리 그다음에 이제 꽹과리 예. 이런 걸 가지고 소음을 냈을 때 거기에 맞서서 그죠. 수동 사이렌을 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음성 공격입니다. 음성 공격을 통해서 사실은 잠을 못 자게 하고 심리전입니다. 그죠. 다른 적군에 대한 심리전을 통해서 위축되게 만들었는데 이걸 역으로 사이렌이 사실은 소리가 꽹과리나 뿔피리보다
피리보다 더 훨씬 큰 소리를 내는 그죠.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군이 저거를 사용해서 상당한 심리전, 오히려 중공군에게 이 역습을 가하는 예. 일종의 이제 심리전에서 우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예, 미 8군 이제 리즈웨이 사령관이 미 제1갑 기갑 사단 5기갑 연대에게 15일 저녁까지 지평리에 도착하여 현장 지원을 하라고 이제 또 명령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평리에 고립이 돼요. 23년대가 이제 23년대로 구출 작전을 해야 되는데 크롬베제 특임대 크롬베제 대령이 이제 또 투입이 됩니다. 야, 정지하면 안 된다. 달리면서 사격하라. 저때가 얼마나 긴박했겠습니까? 저래가지고 중공군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저기 13일 밤이에요. 13일 밤. 포병부대의 조명탄과 고폭탄으로 공격을 개시하고 집중 포격 후 대규모 이제 파상 공세가 또 이어지고 프랑스군은 중공군을 20m 전방까지 유인한 후 그러니까 20m 앞까지 올 때까지 야 총알 아껴 사격하지 마 해가지고 딱 20m 앞에 오니까 이제 뭐 총을 쏘는 거죠. 그러면서 또 착검해가지고 가서 찔러 죽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백병전. 백병전이지, 백병전. 예. 14일 밤에는 헬기로 탄약이 보급되고 중환자로 후송하고 계속되는 파상 공세로 유엔군 진저의 모퉁이가 이제 점령당합니다. 예. 그러니까 15일 날은 항공 근접 사격으로 중공군을 몰아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지금 압도적인 화력 가지고 중공군을 지금 제압을 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기갑 부대라고 예. 하면 대한민국도 그 전에 이제 M48 예. 탱크 요런 탱크는 사실 달리면서 장전해서 격발하는 게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안 됐죠. 대한민국도 K1 전차부터 이동간 사격이 가능한 상태였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당시 6.25 당시까지 탱크는 이동간 사격이 안 되는 상태인데 이동간 사격을 하도록 명령을 내릴 정도로 지금 그 기갑 부대가 정말 혁혁한 활약을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 사진을 보시면 미 23년대 배속됐던 프랑스 대대 대원들인데 지평리 전투 현장에 국군은 얼마나 있었냐? 프랑스 대대에 180명의 국군이 예속돼 있었습니다. 카투사 80여 명, 일반병 100명. 이분들이 생존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자료는 하늘교회의 김재동 목사님이 다 인터뷰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저 자료로 고증을 거쳐가지고 만든 자료고 그 자료 가지고 그 하늘교회에서 자유리더 캠프라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저도 거기 교사로 나가서 이제 가르치는데 그 자료를 PPT 자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저희가 이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직도 이제 생존해 계시네요. 저분들이. 근데 이제 이제는 뭐 연세가 다 있으시니까 가슴이 아픈 게 미국에 계시는 그 장진호 전투 그 생존자들 그 초심표라고 하는데 그분들도 이제 오늘 내일 하시니까 이제는 모임도 자주 못 가지신다 하더라고요. 거동이 불편하셔서. 거동도 불편하고 뭐 요즘 뭐 전염병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내가 참 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서 빨리 선물이라도 좀 사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싶은데 참 마음이 급합니다 지금. 요즘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어떤 건지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 몰라. 가장 무서운 건데 말이야. 내가 공산주의에 맞서 싸우고 나라를 지키고 살아남은 국군이라는 게 너무나도 자랑스러워. 사실 그 지평리 전투가 우리 그 유엔군과 우리 국군에 있어서는 최초로 중공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전투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의가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그 6.25 참전 용사분들 중에서는 미군이나 다른 부대에 배속돼 가지고 싸웠던 분들은 그 제대로 보상을 못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예, 군적이 제대로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그죠?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제대로 보상이 안 되는데 이쪽에 그 좌익 그리고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쉽게 이 보상을 하는 절차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보상이 쉽게 이루어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한 우리의 이제 선조들, 우리 할머니들의 할아버지들 그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이제 보상에 인색한 나라 이 부분을 빨리 우리가 정권 교체를 통해서 이뤄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수 정권이 9년 정권을 잡았으면서 역사 바로 세우기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대통령 2명 감옥 가고 나라가 이렇게 무너진 겁니다. 중국 역사가 첸첸이라는 사람이 이야기했는데 지평리 전투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때까지 중공군은 모든 상황이 유리하다고 믿었다. 최종 승리만 남았다고 생각했다. 팽덕회 인민지원군 총사령관은 큰 충격에 빠졌다. 자기들이 10배가 넘는 인원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졌다는 거에 이제 쇼크를 받은 거예요. 이 팽덕회가 이제 국공내전이라든가 예. 이 부분에서 굉장히 그 공을 세운 이제 모택동이 신뢰하는 명장 중에 명장인데 언제 저로 이 굉장한 또 심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언제 받았습니까? 문화혁명 때. 문화혁명 때 끌려가서 완전히 수모론 다 당하고 처형이 됐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의 그 중공 내에서 이 한국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이 처형을 당한 거죠. 숙청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용문산 전투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그 8.5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게 용문산 전투에서 시작이 됩니다. 1951년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 동안 국군이 중공군을 섬멸하고 국군의 명예를 회복한 전투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유엔군들한테, 그죠? 미군한테 국군은 이제 오합지졸, 그다음에 도망가는 부대, 그리고 겁쟁이 부대로 상당한 명예를 이제 그 잃어버린 명예가 실추된 부대로 계속해서 유엔군 내에서도 무시를 당하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 용문산 전투를 통해서 국군이 중공군의 이제 예봉을 꺾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꺾어버려서 중공군이 이 유엔군의 본진 세력이라고 착각할 정도로 상당한 이 공을 세운 전투고 아까 8.5호라고 했는데 짱깨를 무너뜨린 파쇄해버린 호수라는 의미에서 8.5호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 좌파 정부에서 저 명칭을 바꾸려고 발버둥 쳤지만 아직도 8.5호라는 이름으로 짱깨를 쳐부순 호수라는 이름으로 현재까지도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공군이 용문산 전투에서 지면서 그 다음부터 이제 휴전 협상을 재개하게 됐는데 이때 국군 육사단이 이 전투를 치러낸 겁니다. 국군 장도영 장군이 그때 사단장이었죠. 국군 육사단과 중공군 세계 사단 3만 명과의 전투인데 양평에서 화천 저수지 지금 8.5죠 오랑캐를 파쇄했다 해가지고 8.5까지 중공군을 완전 섬멸하면서 쫓아가면서 섬멸한 그 전투입니다. 중공군 21,428명을 사살하고 2,617명을 생포했는데 우리 군은 332명만 다친 거예요. 6.25 전쟁사에 있어서 가장 대승리라고 할 수 있는 전투로 볼 수 있죠. 그죠. 국군에게 있어서 옛날에 그 고구려 때 그 수나라를 이렇게 이제 무너뜨리고 뭐를 세웠습니까? 저기 살수대첩에서 저기 무너뜨리고 무슨 비석을 저기 크게 세웠는데 그 당나라 때 그거 비석 좀 저기 없애달라고 뭐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뭐 그때 막 나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신들이 거기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죽은 수나라 그 시신들 장병들의 시신들로 그 탑을 쌓아놨는데 그거를 뭐 바들바들 떨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저기 8.5호 저수지 아래에는 21,428명의 시신들이 수장돼 있는 겁니다. 중공군이 저수지 밑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저때 죽은 시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뭐 다 그냥 호수에 다 밀어넣었다 하더라고요. 자, 사단의 명예를 회복하기 전에는 살아서 돌아올 생각하지 마라. 나도 너희와 같이 죽겠다. 어쨌든 간에 저런 분들이 옛날에 어르신들이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유엔군이 육사단이 저 전투 전에 이제 모든 무기를 버리고 중공군이 추격하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이제 퇴각을 하면서 유엔군이 이제 육사단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제 겁쟁이 블루, 카워드 블루 이렇게 놀림을 했던 부대였기 때문에 그 전까지 굉장히 잘 싸웠던 부대였는데
단 한 번의 전투로 그 직전 전투로 이렇게 놀림을 받자 육사단장 장도영 장군이 사단장이 하여튼 연대장들 전부 다 갈아치우고 대대장들 갈아치우고 군법회의 회부하고 군기를 완전히 엄정히 하고 저렇게 결사 이런 철모에 저런 내용을 쓰면서 그죠. 전투에 임했던 이런 전투였습니다. 저기면 저기 보이시죠? 저기가 용문산인데 저기서 8호까지 저기가 지금 화천 저수지면 저기까지 쫓아가면서 이제 저기가 완전 몰살을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기 지금 저기서 저렇게 싸워가지고 다 시신을 저 호수에다 갖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수를 바로 중국 애들 우리 저 강원도지사가 야 이거 중국 애들이 바로 하면 관광객이 안 오니까 좀 바꾸자 했는데 바꾸려고 보니까 그 앞전에 호수 이름이 뭐다? 대붕호였다. 일본 일제 때 지은 이름 대붕호. 그러면 네 친일파냐 이러니까는 놀래가지고 그냥 바로 그냥 냅뒀어요. 오랑캐를 무찌른 호수. 저 이승만 대통령이 친필 휴호라 하더라고요. 이제 오랑캐를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짱깨를 이제 파쇄한 전투라고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짱깨든 오랑캐든 예. 자, 그 육군 육사단 7여단장 임부택 대령인데 중공군 총사령관을 떨게 한 국군 여단장입니다. 야, 임부택을 사로잡거나 실현대를 괴멸시켜라. 그것만이 우리가 전쟁을 승리로 이기는 지름길이다.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회. 자, 그다음 백마고지 전투가 있습니다. 1952년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뺏고 뺏기는 이 처절한 전투가 있었어요. 395 고지 전투. 철원 서북방 12km 휴전선 휴성산 남쪽 끝자락에 위치한 해발 395m의 고지를 이거를 12번 뺏고 빼앗기고 그랬습니다. 6.25 전투 중에서 국군이 치른 전투 중에서는 가장 치열한 그죠. 전투였죠. 가장 많은 사상자가 양측에 나오고 이런 전투가 바로 백마고지 전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참, 이 사전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뭐 포탄이 맞아 시신이 없어지고 저래가지고 엄청나게 죽은 거. 우리 군도 죽고 저기 중공군도 죽고 그래가지고 결사항전 해가지고 이 나라를 지켜낸 겁니다. 네. 이 얼마나 포탄을 쏟아부었는지 포탄이 27만 발의 포탄을 쏟아부었다며 저게. 야. 이런 식으로는 백마고지를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만일 아군이 한 번 더 고지를 빼앗기게 되면 아군을 안전지역으로 완전히 대피시킨 후 최대한 모든 화력을 집중해 적을 일거에 괴멸하고 나서 다시는 빼앗기지 않는 작전을 세우겠다. 적에게 최대한의 인원 출혈을 강요하여 전투 의지를 꺾어버리겠다. 백마고지 전투의 영웅 국군 구사단장 김정호 장군. 참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백마고지 전투입니다. 우리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냥 하루 그냥 자고 올라니까 이렇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이 태어난 줄 알지만은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피눈물 흘려가지고 목숨으로 이 나라 지켰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용문산 전투에서는 우리가 추격하면서 사상자도 한 300여 명밖에 안 됐는데 이 백마고지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냐면 12번 고지쟁탈전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국군 사상자도 3,400명이나 전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 반면에 중공군은 14,000명. 그러니까 뭐 대승이죠. 그렇게 해서 이 전투를 통해서 중공군이 전투 의지를 상실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1951년 7월 10일 휴전, 야 중공군이 안 되겠다 휴전하자, 휴전 협상을 하자고 해가지고 계속 이제 휴전 협상이 되는 사이에 고지전을 뺏고 빼앗기는 이게 계속 33개월 동안 우리가 북한군하고 싸운 게 아니고 북한군하고 싸운 건 초장에 4개월 싸운 거고 소위 말해가지고 북한군이 한 달 만에 저 남쪽까지 저기 압록강 낙동강까지 몰고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이제 올라갔잖아요. 예, 초반에 인천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 인천부터 밑으로 내려와 있던 북한군은 사실상 괴멸이 되고 그죠? 그 뒤부터는
중공군이 개입하면서 37개월 동안의 6.25 전쟁 기간 동안에 3개월만 북한군과의 인민군과의 싸움이고 나머지 33개월, 예. 4개월은 북한군군, 나머지 33개월은 중공군하고 싸운 거예요. 중공군과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3년 1개월 만에 정전협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남과 북은 둘로 휴전선으로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죠. 예. 보면 38선보다 동부전선, 우리 동쪽의 휴전선이 38선보다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쪽에 우리 국군 부대들이 주로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과 국군 부대들이 주력 부대들이 있어서 우리 국군은 휴전협정이 체결되는 그날까지 조금이라도 더 우리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한 전투를 치른 반면에 왼쪽의 서부전선은 유엔군이 주로 이 서부전선을 맡았었기 때문에 유엔군은 휴전협정이 체결될 때 더 이상 희생을 치르지 않으려고 예. 소극적인 전투만 치렀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왼쪽에는 개성 이하, 38선 이하까지 내려와서 오늘날의 휴전선이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역사를 모르면은 서울대 나와도 서울대 나온 멍멍이가 된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 그러니까 한나라당 때 2009년에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었습니다. 거기 다 서울대 나오고 유학 갔다 오고 똑똑한 사람들인데 왜 중공군하고 중국 공산당하고 업무 교류 협약을 맺어요? 저런 역사를 모르니까는 나라 팔아먹는 짓을 하는 거예요. 분단의 원흉인 중공과의 업무 협약. 이거는 사실상 주적이나 다름없는 세력과의 동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국제 외교 전략을 중공의 저자세로 끌려가는 그리고 그 삼불 원칙이라든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국제적으로 이제 고립시키는 일종의 중공을 따라가면서 결국 미국과의 이제 한미 방위 조약, 상호 방위 조약에 어긋나는 이런 행태를 보여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또 이제 박근혜 정권 때는 뭐 중국을 어떻게 좀 잘 해가지고 꼬셔가지고 북한의 핵무기를 어떻게 좀 해보겠다. 말도 안 되는 정신병자 같은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예. 역사를 모르니까 그런 짓 하다가 지금 다 감옥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지금 북한의 핵무기 예컨대 유도탄, 북극성이라든가 굉장히 이제 대륙간 탄도탄을 실은 차량들 그 모든 전자기술, 장비 누가 대준 줄 아십니까? 중공이 대준 거예요. 중공이 대주고 있는데 중공을 통해서 북한을 설득해서 비핵화를 한다? 이거 정말 무식의 고속도로를 이제 페라리를 타고 질주하는 이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2명이 감옥 갔습니다. 지금 지금 국민의힘에 윤석열 후보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또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도 이 역사를 제대로 모르면은 하여튼 후보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예. 역사를 모르면요 예. 그 벌로 감옥에 가게 돼 있습니다. 예. 자, 중공군 참전 이후 미국은 하루라도 빨리 휴전을 하고 싶었다. 자, 얼마나 짜증 나겠습니까? 자기 나라 전쟁도 아닌데 이거 남의 나라 와가지고 뭐 지 새끼들 다 주고 가고 저기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저기 비무장지대에 남북한 이제 군사 휴게선이 그 분계선이 그 지금 지도를 가지고서 이 이제 작전 회의를 하는 겁니다. 예. 자, 유엔군 그 대표단과 북한 인민군 대표단과 휴전 협정이 열린 1951년 11월 1일에 판문점 전쟁이랍니다. 그날 먹구름이 꼈네요.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사실은 이제 38선까지만 회복하면 예. 자기들은 이제 전쟁을 더 이상 수행할 의지가 없었습니다. 예. 1951년 7월 10일 이제 휴전 협상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런데 53년 7월 27일까지 25개월이나 질질 걸렸습니다. 왜냐면 저기 그 스탈린이 또 일일이 또 방해를 했거든. 그리고 500번이 넘는 협상을 또 했어요. 예. 자, 또 이제 포로송환 문제가 나옵니다. 포로송환 문제. 자, 51년 12월 18일 날 포로송환 문제 소위원회가 열리는데 국군하고 유엔군 측은 북한군 9만 6천 명, 중공군 2만 명, 총 13만 2천 명의 명단을 넘겨주는데
아니 북한하고 중공군은 야 국군 7,412명, 미군 3,198명, 총 11,559명의 명단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포로 송환 조건이 또 있는데 국군하고 유엔군은 야 본인의 결정에 따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북한은 야 무조건 송환하라. 이래가지고 또 이제 협상이 질질 이제 끌어집니다. 이게 이제 거제도 이제 포로 수용소가 거제도만 있었던 게 아니고 전국에 이제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반공 포로를 죽여가지고 회를 떠가지고 여기 막 버렸다는 거예요. 막사에. 그러고 저기 십자가처럼 못 박아서 걸어놓고. 저 안에서도 이제 땅굴을 파서 예. 자기들 이제 그 인민군 포로들끼리 자체적으로 통치를 하고 엄청난 이제 이 만행들이 벌어져 예. 있었죠. 거제도 반공 포로들에 대해서 이제 뭐 참혹한 이런 학살이 있어요. 예, 학살을 하고 뭐 그 거제도 포로 수용소 얘기를 이제 기록들을 보면 아까 십자가 얘기했는데 그 땅굴 속에 포로 수용소 밑에 땅굴을 파서 거기에 포로를 그냥 다 걸어놨습니다. 예, 그거 참혹한 실상을 말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정도로. 그리고 이 1951년 6월 이후 17만 3천여 명을 거제도 포로 수용소에 이제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야 나는 저기 대한민국에 남고 싶어요. 애국 멸공 북한에 돌아가기 싫다고 하는 반공 포로와 침공 포로가 또 안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가 저쪽에는 보십시오. 그 스탈린 뭐 모택동 김일성이 사진 걸어놓고 저러고 있는 거죠. 수령이시여 군대 최고 사령관이신 뭐 어쩌고저쩌고 스탈린 걸어놓고 저기 북한 인공기 들고 진격하고 거제도 반공 포로였던 이재철 그 우리 선생님 이 증언을 따르면 어떨 때는 사람을 죽여서 너희들 봐라 하고선 사람의 내장을 철조망에 걸어놔요. 보라는 거죠. 그리고 포로들끼리 싸움을 해서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수용소 정문에 딱 매달아 놓는 거예요. 저녁에 자다가 깨우면 살짝 깨워서 데리고 나가면 그날 그냥 죽는 겁니다. 딱 증언이 있습니다. 증언이. 죽여서 시체를 철조망 안에 걸어둔답니다. 포로들 보라고. 송환 심사 때 가지 못하게 붙드는 게 아니라 돌아가도록 권장을 했지요. 반공 포로들이 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계십니다. 대한민국 학교에서 왜 이런 걸 안 가르칩니까? 자, 휴전돼도 공산세계로 돌아가지 않겠다. 공산 포로 중 35,400명과 중공군 포로 중 13,600여 명이 송환을 거부했습니다. 공산군 포로 중 63%인 83,000명만 돌려보내겠다 하고 이제 유엔군에서 이제 통보를 하죠. 그런데 갑자기 여기 뭐 십자가가 보이죠? 포로 수용소 안에 천막 교회가 생겼습니다. 1951년에 70여 개의 교회가 설립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 미군의 목사님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이 군목들이 나오셔가지고 또 설교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이분이 헤럴드 보엘켈 선교사님인데 유엔군 군목인데 찬송가를 부르고 성경을 읽어주고 이 보십시오. 설교하고 이 감동적인 성경이 들어가니까 저 중공군 북한군 애들이 저 살인마가 아니라 저렇게 해맑게 애들이 바뀌는 거예요. 자기 죄를 뉘우치고 1951년 한 해 동안 2만여 명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 7천여 명은 성경학교를 졸업하고 반공 청년단체를 만들었다. 반공 포로들의 혈서와 문신, 우리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며 공산주의자가 싫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적극 지지합니다. 자기 몸에 써놓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탈린이 53년 3월 4일날 죽었습니다. 사실 스탈린이 사망하면서 한국 전쟁이 종결된 거라고 그죠, 봐야 되죠. 왜냐하면 이제 한국 전쟁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고 하는 의지를 가진 스탈린이 사망함으로써 결국 이 휴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예. 1953년 4월 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보낸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 항의문입니다. 만일 중공군을 북한에 둔 채
휴전한다면 한국은 통일을 위해 단독으로 북진할 것이며 그 경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해도 좋지만 공군, 포병, 함포 지원만은 계속해 주시오.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주범인가요? 아니 중공군 우리 물리치로 북진하겠다고 미군한테 무기 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지원해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언론에서 야 이승만 저 칼을 품고 춤을 추는 늙은 고집쟁이라고 미국의 언론들이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자유와 공산주의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 둘은 결합할 수 없다. 공산주의와 타협은 불가능하다. 그것은 물과 기름을 혼합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판문점에서 시도되고 있는 휴전은 본질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 끝까지 우리 통일하겠다고 했는데 중공군이 막은 거예요. 이걸 통해서 최근에 문재인이 돌아다니면서 평화 선언, 그다음에 뭐 종전 선언, 평화 협정을 체결하자고 하는데 공산주의와의 이 협정이라는 것, 그죠? 이미 휴전 협정을 만 차례 이상 어긴 세력과 그리고 핵무기와 이 현재 재래식 무기만 가지고도 대한민국과 언제든지 전쟁할 수 있는 세력 간에 아무런 무기를 해제하는 조치 없이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종전 선언을 한다는 것.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최근에 호주 가서 그죠? 문재인이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요? 미국도 원칙적으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에 동의한다. 미국이 동의했습니까? 근데 왜 대한민국의 주 언론사들이 이 문재인의 말을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그대로 보도를 합니까? 참 우리나라 언론이 전부 다 사실이 아닌 왜곡된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게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그 명문대 나온 사람들이 기자를 하고 기사를 써도 그런 엉터리 기사가 나오는데 역사를 알면은 미국이 동의할 리가 없다는 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이제 이 조금 바꾸셔야 되는 게 그 정치인 혹은 대선 후보 정치인들을 여러분들이 상점 모시듯이 받들어 모시는 자꾸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노비근성이고 종놈근성인데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선 후보든 뭐 정치인이든 간에 저기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 없고 역사에 대해서 모르면 야 천박하게 굴지 마 하고 따끔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게 비굴하게 구십니까? 그리고 최근에 이제 문재인이 이제 화성회의죠. 미국에서 개최한 인권 서밋, 뭐 세계 인권 관련 포럼이라고 회의라고 화상회의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공과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문재인이 북한 인권과 중공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그죠.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데 어디 가서는 인권 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면서 가장 중시해야 되는 우리 북한 동포들의 인권 문제 그리고 중공의 이 인권 탄압 문제에 대해서 눈을 막고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사실 참 대한민국 대통령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전부 다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죽어가고 있는 그 우리 형제자매들이 여러분의 손자입니다. 여러분의 딸이고 여러분의 가족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에 태어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지난 70년 동안 맞아 죽고 얼어 죽고 굶어 죽는데 그거 못 본 척하고 우리가 그렇게 못 본 척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김정은이하고 공범이에요. 작년에 저희들이 또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한번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한민국에 납북된 우리 6명의 그 선교사들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공에서 활동하다 납북된 6명의 선교사에 대해서 통일부에 이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거나 그 사람들의 석방을 위해서 노력한 적이 있느냐 이거를 이제 통일부에 저희들이 미리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에서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해서 너희는 뭘 했느냐
했더니 전화상으로 이러쿵 저러쿵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아니 문서로 달라고 하나도 없는 거야. 그때서야 비로소 통일부에 우리가 한 뒤에 뭐 질의하는 척했는데 대한민국 국민이 6명이나 억류돼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라는 사람들이 동성애자들의 학문 인권은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데 전혀 활동하지 않는, 이건 인권이라도 당연히 사라져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이제 되찾게 되면 저런 쓸데없는 이런 인권위원회는 북한인권위원회로 명칭을 개칭해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그렇게 없으면 할 일 없으면 해체시켜 버려야죠. 그죠. 뭐 국민권익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거기서 하는 업무는 국민권익위원회로 넘기면 되는 겁니다. 넘기고 나머지 할 일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이거는 매우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GDP가 3만 불, 4만 불, 5만 불이 된다 하더라도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모른 척하고 그냥 먹고 살고 내 아파트 사고 그런 것만 관심이 있다고 한다면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짐승보다 못한 놈들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까마귀도 죽으면은 자기 동료가 죽으면은 삥 둘러서가지고 깍깍깍거리고 장례식을 치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동료를 죽인 놈, 해코지한 놈이 나타나면은 하늘에서 빙빙 돌면서 깍깍깍 해가 자기 동료들 불러 모아가지고 그 놈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대요. 말 못하는 미물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GDP가 3만 불이 올라가면 뭐합니까? 맞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우리 대통령 후보들한테 가장 먼저 요구를 해야 되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한테 가장 먼저 요구를 해야 되는 거는 아파트값 어떻게 잡을 건가 이거를 요구할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2천만 명 사람 죽어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구해낼 거야? 너가 그거 구해내지 않으면 너희는 공범이야.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전부 짐승이 되는 겁니다. 천박해지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그거를 북한 동포여 기다리라고 하면서 북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이런 휴전협정 때문에 이게 추진을 못했었는데 그때 미국 국무부 장관도 여기에 대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하도 강하게 비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미국에서 나온 입장들이 있었죠. 그런 미 국무부 장관이 저 때만 하더라도 일본에서는 일본의 완전 점령군 황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런 행동을 취할 권한이 있는가? 당신에게 있는가? 하도 정전협정을 방해하니까 독자적 행동은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래 하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그래? 그럼 네 꼴리는 대로 해. 나는 내 꼴리는 대로 할 거야. 한국군을 유엔군에서 분리시켜가지고 중공군 처부수로 올라갈 거야. 올라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 구해낼 거야. 이 나라 이 한반도는 내 땅이니까 우리가 지켜낼 거야. 우리 국민들 다 죽어도 좋으니까는 우리 단독으로 북진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의 원흉이라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미국에서 에버레디 플랜이라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제거 계획을 세우는입니다. 제거 계획. 심지어는 이승만 대통령을 완전히 제거할 계획까지 세웠던 거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앞잡이입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일본의 앞잡이라고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을 일본 대마도 일본 정부가 30만 불에 예수교의 거두라고 해가지고 30만 달러의 현상금을 붙입니다. 역사를 모르니까는 그렇게 왜곡을 하는데 진짜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우리도 다 모르니까는 그냥 그래서 휴전협정의 당사자로 대한민국이 참여를 하지 않았죠.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이가 지금 우리는 평화협정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 6.25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53년 6월 8일 날 중공과 연합군 간에 포로교환 협정서가 서명이 되죠. 미국에서 방공포로를 강제 북송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저 사람들 좀 살릴 수 없을까? 돌아가는 즉시 바로 숙청돼서 처형당할 운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6월 10일 날 이승만 대통령은 군수뇌부와 헌병 총사령관 원영덕 중장을 불러가지고 방공포로 석방을 상의하고 6월 11일까지 실행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가지고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6월 17일 날 헌병 총사령관 원영덕 중장에게 각 수용소에 방공포로들을 석방하는데 적극 협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저때 방공포를 어떻게 그 철망을 국군이 다 뚫어졌는데 그 유엔군 그 보초병들을 어떻게 제압을 한 줄 아십니까? 그 고춧가루하고 모래를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눈에다 확 갖다 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따가 하는 그 사이에 철조망을 다 뚫고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 27,000여 명의 시켜버렸습니다. 네. 방공포를 석방을 한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래가지고 부산, 대구, 영천, 마산, 광주, 논산, 부평 등등 전국에서 다 석방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방공포로들이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들고 막 춤을 추고 그랬어요. 원영도 6.25 전쟁 당시에 종군 기자였던 한영섭 회장님이 원영덕 장군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지냈는데 그날 전화가 왔어요, 밤에. 그리고서 더불어서 석방되는 포로들을 국민들이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하게 보호해주고 편의를 봐주십시오 하는 방송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튿날에 그래서 그대로 방송을 했어요. 이 보십시오. 신문에 내 책임하에 명령했다. 오른쪽이 동아일보고 왼쪽이 조선일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야 내 책임하에 명령했다. 그래가지고 태극기 들고 이승만 대통령 사진을 들고 방공포로들이 저렇게 행진을 합니다. 1953년 6월 18일 방공포로 석방을 취재한 종군 기자 짐 루카스가 이승만보다 고독한 사람은 없다. 이승만 박사가 없었다면 한국 국민들은 쉽게 우리 미국의 의지대로 움직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박사의 명령에 따라 그들은 우리의 의견을 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박사는 공산 치하에서 고통을 받는 북한 주민들을 생각하고 북한이 중국의 일개성으로 전락될 것이라고 상상하고는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를 씁니다. 그래가지고 1953년 6월 25일 날 미국 대통령 특사 로버트슨이 국무부 차관보가 내한을 해가지고 따지러 옵니다. 따지러 온 거예요. 항의하러 온 거예요. 야, 인마, 니 이승만 당신 니 뭔데 니 겁대가리 없이 죽고 싶어 하고 협박한 거지.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보름 동안을 야 경무대 아침 저녁으로 오라 가라 해가 성경 공부를 시켰다. 나는 방공포로를 공산 지역으로 보내느냐 광명에 이 땅에 머무르게 하느냐는 문제를 가지고 근 일주일 동안 기도한 끝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이번 조치를 감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받아서 방공포로 석방했다는데 특사가 뭐라고 하겠어요? 너는 기도 며칠을 몇 번 기도하고 왔니? 이거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름을 불러다가 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로버트슨이 사람이 확 바뀌어가지고 이승만은 빈틈없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의 방공정신과 불굴의 의지를 우리가 도와야 합니다. 만약 미국의 통일을 위해 지원을 해준다는 확신을 주면 이승만은 휴전을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득하러 왔다가 설득당하는 그죠. 그래가지고 로버트슨이 대한민국이 아시아 민주주의 전시장이 되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상호안전보장 조약 체결, 2억 달러 원조 자금 제공 및 장기 경제 원조 약속, 20개 사단에 대한 군비 증강과 이에 상응하는 해군 및 공군의 승인, 한미 양국 정부는 휴전 후에 정치회담에서 90일 이내에 실질적 성과가 없을 경우 정치적 회담을 중단한다. 한미 정상회담 개최한다. 이런 것들을 이승만 대통령이 다 생각해보세요. 유엔군을 보내주고 그 다음에 미군 보내주고 모든 물자를 치러주고 전쟁을 대신 수행해줘서 겨우 나라를 대한민국 꺼져가는 등불을 지켜준 미국을 협상 카드로 불러내서 원하는 거 다 받아낸 대통령입니다. 받아내고 야 종전 슈퍼 갑과 슈퍼 을의 지위인데 을이 슈퍼갑을 압도하는 결과를 도출해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정전하는데 우리가 방해 안 할 테니까 돈 갖고 와, 쌀 갖고 와, 다 갖고 와. 그래가지고 사실 칼만 안 들었지 날광도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배우는 겁니다. 경제도 지원해주고 대한민국 안전보장도 해주고 다 해줘. 그리고 결국 대한민국과 주변 나라에 미군 주둔을 약속을 받습니다. 결국 미군 주둔을 허락받아서 우리가 주한 미군이 주둔함으로 인해서 결국 한반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번영을 누리고 체제 안정과 그다음에 대한민국의 안보에
이게 확고한 그 지위를 누리도록 해왔는데 이거를 평화 협정과 종전 선언을 통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바로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이번 평화 선언 노름입니다. 예, 그래서 1953년 7월 27일 날 정전 협정이 체결이 되는데 한국은 빠졌어요. 한국은 안 해. 문재인 같은 놈들이 나타날 거라고 이승만 대통령께서 생각을 하시고는 안 하신 거죠. 선견지명이죠. 한국은 당사자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뭐 이 문재인이 참 오판하는 게 법을 전공한 사람이 왜 당사자가 아닌데 설치된지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저기 중국의 그 올림픽 남의 집 행사 가가지고 왜 시진핑이가 저기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왜 문재인 자기가 주인공이 되겠다고 설칩니까? 베이징 올림픽에 이제 4개국 정상이죠. 예. 김정은이, 문재인이, 그다음에 이 바이든, 시진핑 4개국 정상이 모여서 평화 선언 그리고 종전 협정 이런 거를 체결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잔치로 만들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이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죠. 안 넘어가니까 아예 정책 보이콧을 선언해 버리니까 남이 잔치가 어떻게 해요? 파토나는 거죠. 파토나는 거죠. 지가 주인공이 못 되니까 남의 잔치를 판을 엎어버린 게 지금 문재인의 그러니까 평화협정입니다. 중공한테 미움받고 정은이한테 미움받고 미국한테 미움받고 참 미움받는데 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열받으니까 야 정은이 쓸어버리겠다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정은이는 졸지에 갑자기 죽게 된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시죠. 저희가 정전협정까지 봤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모르면 역사가 돈이 되냐 돈이 안 된다 하는데 돈이 안 되겠지만은 역사를 모르면요 죽을 수가 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그거 역사적 교훈을 아느냐 모르냐에 따라 가지고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이런 그겁니다. 우리가 미군이 주둔하고 휴전 협정이 체결된 이런 역사를 모르면 문재인처럼 떠들고 돌아다니면서 평화 협정 종전 선언을 부르짖으니까 미국의 의사에 반하니까 어떻게 미국이 한미 간 통화 수화풀을 폐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이 따라서 한일 통화 수화풀은 이미 뭐 물 건너갔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IMF 사태와 같은 우선 경제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중국 옆에 있다가 그래 중국 친중해라. 너는 경제적으로 한번 죽어봐라. 해서 IMF가 한 번 더 올 수 있는 거야. 이런 일들은 우리 경제적으로 사망 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만 그죠. 문재인이 아무리 발버둥 치더라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막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저기 요거 저희가 그래서 이거 좀 보급을 해가지고 사무실에 붙여놓고 집에 붙여놓고 하시면은 그러면은 많은 우리 자녀들이 이거를 역사를 공부하면은 문재인이 같은 애들이 안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급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